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10년 만에 아버지를 찾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있나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게 7살 때 서울역에서였거든요. 아버지는 서울역 노숙자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울에 사는 외삼촌 집에 방문하는 길이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서울에 가면 엄마 손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선이야,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야. 엄마 손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희 같은 애들 데려다 팔아버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대. 그러니까 절대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엄마가 바쁘면 엄마 옷이라도 꼭 붙들고 있어. 알았지? 엄마, 근데 그렇게 무서운 곳에 꼭 가야 돼? 외숙모가 애를 낳았다는데 그래도 가봐야지. 너도 애기 보고 싶다며. 그치만 서울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사람들만 사는 것 같아서 무섭단 말이야. 아니야. 좋은 사람도 정말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그만큼 나쁜 사람도 많다는 거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알았지? 그렇게 저희에게 신신당부하고 나선 상경길에 연락이 뚝 끊긴 남편을 만나게 될 줄 꿈에서나 알았을까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제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봤나 싶습니다. 서울역은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기차에서 타는 사람들로 정말 복잡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 저희 같은 어린애들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죠. 엄마는 5살 난 동생을 등에 업고 제 손을 아플 정도로 꼭 잡았어요. 저는 엄마 손과 옷을 붙들고 사방을 경계하며 걷던 그때 갑자기 엄마가 가던 길을 우뚝 멈춘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일까? 엄마도 서울이 처음이라 길을 잃었나 하고 올려다보았죠. 7살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많이 당황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의 시선이 닿은 곳엔 낡고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누워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 보기 드물지만 어렸을 때는 제가 사는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였어요. 엄마는 제게 노숙자라는 어려운 말 대신 집이 없거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셨었죠. 평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 바빴던 엄마가 그때는 얼어붙은 듯이 우뚝 서 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그러다 나쁜 사람들이 오면 어쩌나 싶어 초조하고 걱정이 많은데 엄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숙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중 차가운 바닥에 손등을 포개 옆으로 누워있던 사람 앞에 섰죠. 그리고 그때 엄마가 꺼낸 말은 인생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선희 아버지, 어? 미영아. 인기척에 눈을 뜬 남자가 엄마를 보고 당황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올망졸망 달린 저와 제 동생을 보더니 눈을 마구 비비더라고요. 마치 꿈인가 싶은 그런 얼굴로 말이에요. 그렇게 먼 곳으로 일하러 간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여기 왜? 외삼촌네 가기로 했던 엄마는 저희 남매와 노숙하던 아버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콩나물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엄마는 식당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외삼촌 집에 전화를 했죠. 나중에 좀 더 자라서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2살 때였고 여동생은 뱃속에 있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엄마에게 빚을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엄마는 혼자 된 몸으로 아이를 낳고 어린 저까지 애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로 5년을 지냈고 엄마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대요. 그런데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연고도 없는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계속 이렇게 산 거야? 비 오면 비 피할 방 한 칸 없이 이렇게? 미안해. 그러면 돌아와야지. 왜 돌아올 생각은 못했어? 저 자식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든지. 아예 나 몰라라 하고 살 거면 새살림이라도 차리든지. 사지 멀쩡한 양반이 왜 이러고 살아? 내가 당신한테 두고 어떻게 그러냐. 그럼 이건 나 두고 이러고 사는 건 말이 되고? 엄마의 원망스러운 목소리에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고 갑자기 식당 주인에게 국밥 한 그릇을 더 시켜주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앞에 채워진 국밥을 보고 망설이더니 뜨겁지도 않은지 그걸 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엄마는 그 한 그릇이 아버지에게 부족하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다 먹을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렸지만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보고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엄마에게 물었죠. 그러자 엄마는 대답을 아버지에게 떠넘기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당신 딸이 묻네. 당신 누구냐고. 아버지는 입술 밖으로 삐져나온 콩나물 대가리를 황급히 우겨넣고 쿰척쿰척 씹어 삼켰죠. 그 와중에 들쑥날쑥 길이도 엉망인 지저분한 콧수염 사이로 맑은 콧물이 흘렀고 아버지는 손등으로 그걸 훔치고는 자기 어깨에 닦았습니다. 첫인상이 결코 좋을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 호기심은 잃었지만 지저분하고 위협적이고 얼굴은 새카매서 무섭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처음 제게 한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선이야? 양손이? 살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더군요. 그때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녀지간에만 통하는 정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아버지는 존재만 알고 있었던 둘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얘는 선미야, 양선미. 이름 잘 지었네. 당신 대단해. 나 9시도 이렇게 애들 예쁘게 잘 키워놓고. 다시 집으로 와. 당신 올까봐 나 그 집 싫어도 꾸역꾸역 살고 있었어.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럼 애들 이렇게 계속 아빠 없이 키울 거야? 선이 왜 자기만 아빠 없냐고 할 때마다 멀리 돈 벌러 나갔다고 하는 내 심정은 자기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진 줄 알아? 선미도 곧 아빠 찾아. 학교 가면 남들 다 있는 아빠, 자기만 없다고 서러워할 건데 돈 벌어다 주는 아빠 못할 거면 곁에 있어주는 아빠라도 해, 어? 그날 엄마는 외삼촌 아기를 보러 가는 곳도 있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집을 떠나 막노동 일을 하면서 도망친 동생의 빚을 절반이나 갚았더라고요. 하지만 일하다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죠. 빚이라도 다 갚고 용서를 구해볼 생각이었는데 삶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젊어도 아픈 사람은 써주는 곳이 없어 결국 노숙자가 되었고 평생 그렇게 살 생각이었대요. 객사하더라도 자기 운명이려니 하면서요. 엄마는 일하기 힘든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늦은 밤까지 집을 비우는 엄마 대신 엄마 노릇을 했어요. 집안 청소를 비롯해 우리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까지 모두 아버지 몫이었죠. 벼랑 끝에 매달린 삶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버지는 뭐든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왕 자기가 엄마 포지션을 맡은 만큼 더 잘하고 싶다며 얼마나 의욕적이었던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나타난 아버지를 보며 외삼촌도 놀랐고요. 진짜 매영 맞아? 매영이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설거지를 한다고? 아니 자존심 빼면 시체였던 그 양반이? 그래,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사람을 그 넓은 서울 땅에서 만나질 않나?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해야 할 일까지 척척 분담해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도 누나 밖에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난 좀 그렇네. 매영은 밖에서 일하긴 영 그런 거야? 병원 가봤는데 꾸준히 치료해야 하고 자극이 되면 평생 고생할 거라고 해서 그냥 집에 있으랬어. 나야 뭐 네 매형 없는 사이 나 혼자 하던 일이라 힘든 것도 없어. 집안일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선이 선미 저게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 온 뒤로 애가 눈에 띄게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아졌다고 칭찬하더라. 과거 한 짓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내 새끼 얼굴에 쫙쫙 펴지고 웃는 일만 있으니 참 좋아. 엄마 말대로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희 자매 등하굣길을 함께 해주셨어요. 아빠 손잡고 학교 가는 길에 꽃구경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가끔은 놀이터로 새서 그네도 타고 가정주부 아버지는 저희 자매에게만큼은 100점 만점짜리였죠. 그렇게 영원한 평화가 찾아온 것만 같았는데 그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제가 13살 무렵이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 왔는데 그 집 여자랑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난 겁니다. 이사 떡을 돌리러 온 날부터 어린 제 눈에도 다른 아줌마들과는 좀 다른 인상을 주는 여자였어요. 저희 엄마나 이웃 아주머니들과 다르게 언니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었죠. 옷차림도 젊은 대학생 같고 행동 거지도 좀 어려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에요. 어? 그럼 같이 이사 오신 분은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저희 결혼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어머, 그래요? 나는 세댁이 너무 젊어 보이길래 무슨 관계인가 싶었지. 저희 오빠랑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해요. 13살 차이 나거든요. 아, 새신랑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게 아니고 세댁이 너무 젊어서. 아무튼 잘 지내봐요.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네. 남녀노소 불구하고 애교 있는 목소리에 항상 웃는 얼굴이라 한동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기껏 해봐야 20살이나 될 것 같은 새 신부에 대한 뒷이야기를 즐겨 했었어요. 엄마가 쉬는 주말이면 집에서 다과회가 열렸는데 다들 옆집 여자가 뭐하고 사나 감시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 엄마, 옆집 부부 같이 있는 거 봤어? 아니, 나야 평일에는 통 집에 늦게 오니까 볼 일이 없어. 나 전에 한번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거 보고 놀랬잖아. 아니 무슨 부부가 아니라 아빠랑 딸 같더라니까. 나이 차이가 13이라던데 13이 아니라 23 아닌가 싶어. 에이 설마 그럴라고.
얼굴도 이쁘장하던데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살아? 모르는 소리 말어. 남자가 어린 여자 찾듯 그렇게 꼭 나이 많은 남자 찾는 여자들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살기도 하겠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확실히 어려서 그런지 말투도 그렇고 세대 같진 않더라고. 선이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는데 뭐.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옆집 여자는 한동안 이웃 아주머니들의 좋은 안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동생이 학교 다녀와 아버지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먹으며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아버지가 나가보니 옆집 여자더라고요. 현관과 주방이 그리 멀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여자가 아버지께 뭔가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 갑자기 전등에서 불꽃이 파바박 튀어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좀 와서 봐주시면 안 돼요? 불 날까봐 너무 무서워서 불도 못 켜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 가서 봐드릴게요. 애들이 지금 숙제하고 있어서. 딸 2명, 맞죠? 저 예전에 베란다에서 아저씨랑 셋이 가는 거 봤어요. 이 집은 아주머니가 아니라 아저씨가 항상 계신 것 같은데. 아저씨는 일 안 하세요? 아,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여자는 거리낌 없이 남의 가정사를 캐물었고 아버지는 난처한 듯 얼버무렸어요. 아버지는 남들에게 자신이 무능력한 가장처럼 비춰서 곤란한 것이었겠지만 여자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예, 예?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아저씨가 가정주부인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어요? 바쁜 아내 대신 집안일 해주고 음식도 한다는 거잖아요. 어? 잠깐만요. 이거 떡볶이 냄새 아니에요? 예. 저희 애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어머, 세상에. 그럼 아저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진짜 좋겠다. 저도 좀 먹어보면 안 돼요? 아, 예? 아, 예. 그럼 남은 거 있으니 좀 덜어드릴게요. 잠시만. 뭘 또 덜어서 줘요. 설거지거리 늘게. 그냥 애들 먹는 거 몇 개만 좀 집어 먹을게요. 그러면서 누가 허락한 사람도 없는데 집 안으로 들어와 저희 옆에 앉는 거예요. 늘 엄마가 앉는 자리에 앉아 제가 먹던 포크로 떡볶이를 집어 먹던 여자는 온갖 오버를 하는 겁니다. 어머, 아저씨 요리사예요? 저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처음 먹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배우고 몇 번 만들어 보니 저만의 방식대로 만든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따봉, 쌍따봉이야. 너희는 좋겠다. 아버지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전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요리는커녕 집에 있지도 않았는데. 완전 부럽다. 언니 아빠는 어디 갔는데요? 그때 여자를 흥미롭게 보고 있던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나 아버지는 무례한 질문에 깜짝 놀라 여자의 눈치를 살폈는데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몰라. 나 두고 도망갔어. 왜 도망가요? 글쎄, 물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내가 싫었나 보지. 아저씨, 근데 진짜 맛있다. 싸줄 필요 없다는 거 취소. 저 남은 거 좀 싸주실래요? 가서 먹게요.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엉걸결에 엄마 오면 주려고 했던 떡볶이를 여자에게 넘겼죠. 그날 저녁 엄마가 왔을 때 저는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엄마가 오자마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어쩐 일인지 먼저 꺼내질 않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는 모르지만 낯선 여자가 집에 들어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한밤중에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두 분이 싸우는 게 앞집 여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그 여자를 경계하게 된 건 엄마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적이고 방어적인 촉이었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같은 핑계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고 아버지를 자꾸 데려갔습니다.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는다. 전등이 흔들리는 것 같다. 깨진 유리를 처리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엄마에게 아무렇지 않게 조잘댔고 엄마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엄마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죠. 그러다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도 여자가 서랍장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건너갔던 아빠가 그 집에서 나오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친 것입니다. 당시 살았던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복도로 창이 난 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에 들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 선희 아빠? 403호? 왜 거기서 나와요? 그게 원미 씨가 무거운 서랍장 옮기는 걸 좀 도와달래서요. 원미 씨? 어머,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가정 있는 남자가 바깥 양반도 없이 혼자 있는 여자 집에 그렇게 들락거려도 돼요? 그냥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지. 선희 아빠 큰일 날 양반이네. 선희 엄마도 알아요? 이웃 아주머니의 날선 반응에 아버지는 대꾸하는 대신 그냥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기분이 상했는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고요. 당시 그 여자가 주변 이웃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더 그랬을 겁니다.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특히 나쁜 소문은 공기를 타고 전염되듯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죠. 그러니 그 소리가 엄마 귀에까지 안 들어오고 백이겠나요? 이웃 아주머니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엄마도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 미쳤어? 내가 그 여자 집안일 신경 끄라고 했잖아, 분명. 그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데도 못한다고 해? 못한다고 해. 당신 아니면 그 여자가 그 일 못한대?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도와주겠지. 자기 남편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잔소리부터 한 데서 말 꺼내기도 싫다는데 어떡해? 허참나. 지금 그 여자 사정 봐주는 거야? 내가 싫다잖아, 내가. 당신은 마누라가 싫다는데 굳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호의를 보여야겠어? 그 여자한테 친절하게 보이고 싶어서 안 달라 죽겠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도와주고 싶어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하여튼 여편네들 모여서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뭐? 사람들이 괜히 그래? 남들 보기에 다 이상해 보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데. 가뜩이나 그 여자 어린 나이에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해서 이상하다고 말 나오는 판에 당신이 그 집에서 나오면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먹잇감 던져주는 꼴이지 그게. 알았어, 알았다고.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의 감정의 골망 깊어지게 된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자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께서 옆집 여자를 찾아가 단단히 엄포를 놓은 거예요. 모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복도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아주머니들은 남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했죠. 이봐요, 새댁. 새댁, 어려서 모르는 게 많은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가정 있는 유부남을 그렇게 집안으로 들여요? 왜요? 저는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요.
하기 힘든 일이면 아저씨도 안 한다고 했겠죠. 애초에 도움을 청하지 말라고요. 예? 사람 말귀 못 알아들어요? 남의 남자한테 자꾸 찍접대지 말라고요. 이웃 아주머니들의 다그침에 결국 옆집 여자는 눈물을 터뜨렸고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밤 9시쯤 됐을 거예요. 거칠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온 식구가 놀라 나가보니 얼굴 보기 힘든 옆집 남자가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죠. 대기요? 나 없을 때 우리 집 와서 내 마누라가 머슴처럼 부렸다는 남자가 뭐라고요? 머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머슴이 아니고 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애가 어려 멋모르고 도와달라고 하면 적당히 선도 그을 줄 알아야지. 좋다고 쪼르르 집안까지 들어와서 결국 더러운 소문까지 만들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도와달라고 해서 선의를 베푼 사람을 왜들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까? 그럼 도움이 필요해 곤란해 죽겠다는데 그냥 둬요? 듣자 하니 집에서 뭐 해달라고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던데 그쪽한테 한 달 넘게 고쳐달라고 했던 선반문도 내가 가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못한 거 당신이 해주고 뭐 우월감이라도 느낍니까? 왜 임자 있는 여자한테 껄떡대고 수작을 부리냐고 왜? 옆집 남자는 아버지보다 풍채가 좀 있는 아저씨였어요. 위협적으로 가슴을 들이밀며 큰 소리를 치는데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보다 못한 엄마가 나서서 중재한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분란 만든 게 한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시죠. 그쪽이 그렇게 내 남편 잡으면 나도 새댁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쪽도 잘한 거 없어요. 나이 먹은 여편네들이 젊은 사람 실수 좀 관대하게 품어줄 줄도 알아야지. 유치하게 왕따는. 왕따라뇨? 저 새댁한테 그런 적 없어요. 뭐 왕따가 따로 있습니까? 반상회 시간 안 알려주고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지들끼리 모여 쏙닥거리면서 눈치 주고 이 여운이 발정이 났니? 더러운 소리 짓거리는 게 왕따지? 내가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내 와이프랑 얽히는 일 있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알았어요? 남자가 돌아간 후에도 저희 집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한숨을 쉬며 꺼낸 말에 대형 싸움이 되었거든요.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만해. 할 만큼 했어. 자기가 한 짓은 모르고 듣기는 싫다 이거지? 내가 그 여자랑 뭔 짓을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나는 억울한 입장이지 않아? 그러게. 그냥 애들이나 보고 살림이나 잘하지. 뭐하러 그 집 살림을 도와?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여자 떨어진 문짝 붙여준 얘기는 왜 해? 생색내고 싶었어? 뭐? 살림이나 하지? 당신은 나 집에서 애들이나 본다고 무시해? 내가 또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 자기 할 일이나 잘하자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한 달이라도 월급 안 타온 적 있어?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안만의 규칙이 있는 거잖아. 에이씨! A씨? A씨? 아버지는 그날 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일만 생각하면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둘이 붙어 먹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주변에서 온갖 더러운 상상을 덧붙여 옆집 어린 새댁한테 찝쩍거리는 사람이 돼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옆집 여자가 우리 집에 오는 일은 없었고 밖에서 마주치게 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일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신혼부부는 이듬해 이사도 갔고요. 그 일 이후 가족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부모의 역할은 충실하셨지만 부부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안방 생활을 거부하고 거실에서 자게 되면서 각방 생활이 시작되었거든요. 처음엔 그 일로 좀 다투기도 하더니 엄마도 알아서 하라며 안방 생활하는 아버지를 모르쇠 했지요.
그 시간이 하루 이틀 그렇게 길어지더니 거의 남과 같은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땐 그냥 오해였던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부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물론 그 일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닐 겁니다.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엄마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여동생도 성인이 되었고 23살이 되던 해였지요. 방학을 맞이해 집에 왔는데 절 보더니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네 아빠 바람 났다.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요즘 들어 부쩍 외모에 관심도 늘었고 나갔다 들어오면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진동해. 설마 아무리 엄마 아빠가 부부같이 안 살았대도 그런 문제 대놓고 일으킨 적은 없잖아.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겠지. 저만 참았어? 나도 참고 살았는데. 직접 물어보긴 했어? 추측만 하지 말고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물어보지. 묻기는 뭘 물어. 그래서 선미까지 새 식구 살림이라고 내가 꼬박꼬박 생활비 넘겨주니 배가 불러서 저러지.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고 뭐고 안 주기로 했어. 그러지 말고 물어나 보라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화장품 냄새가 진동한다고 진동을. 딱 촉이 느껴지는데 그걸 모르는 채? 그리고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이나 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부모님이 서로 그 이상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확실지도 않은 일로 두 분 사이가 멀어지는 건 자식으로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서울형 노숙자로 살다가 엄마의 용서로 다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도 가정주부로서 소홀한 적은 없었어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학업에 신경 써준 것도 아버지고 수능날 도시락을 싸주고 응원 나온 것도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길 바랬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비상금을 만들어 여자 만나고 다닌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반드시 꼬리 잡아 내보겠다고 벼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엄마와 함께 일하던 분의 말에 의하면 난데없이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쓰러졌다고 했죠. 원인을 알 수 없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도 허탈하게 웃기만 하던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선반 위에 달력부터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곤 엄마가 왔는데도 왔느냐 말도 없이 앉아서 빨래만 개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내던졌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래? 평생 길바닥에서 노숙이나 하다가 객사할 사람 구제해줬으면 당신이 그러면 안 됐지. 아무리 안이 꼽고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당신 내 비위 맞추면서 살았어야지. 뭐? 왜 그 소리 안 나오나 했다. 생색내기 좋아하고 눈치 주기 좋아하는 당신이 나 그날 만나 데려온 이야기를 여직 왜 안 하나 했어. 뭐?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지? 내가 당신 비위 안 맞춘 게 뭐가 있냐? 내가 당신 비위 맞췄으니 이렇게 살았지. 비위 안 맞췄으면 당신 원하는 애들 아빠 같은 거 없지? 아이고, 퍽이나 내 생각해서 집에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일도 못해, 남자 구실도 못해,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애들 아빠 역할하는 게 그게 나 때문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뭐? 이 사람이 진짜 선의도 있는 앞에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자존심 구겨지게 한다고. 남자는 아무리 그래도 남자야. 잘한다, 고맙다. 평생 당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 그러는 당신은 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온다고 그런 소리 해본 적이나 있어? 나는 했지. 매 끼니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차려내. 집에서 당신 손 안 가게 하려고, 당신 수준에 맞게 집안일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아빠, 그만해. 왜? 너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도 엄마 말대로 형편없는 남편이었다 이거냐? 그게 아니라 엄마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해. 엄마 지금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뭐? 엄마 암이래. 3기. 제 말에 아버지는 뒤통수라도 얼얼하게 맞은 사람처럼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흥분에 시뻘개진 얼굴에 당장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던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죠. 마치 그게 사실이냐는 듯 믿기지 않는 얼굴로요. 한창 불꽃이 튀게 싸우다 정적이 흘렀고, 엄마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친 듯 뒤돌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앞에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마른 세수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건데? 수술은 해봐야 알 것 같고 아무래도 전이가 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거라네. 아, 가망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참을 새도 없이 뚝뚝 떨어지는 제 눈물을 보며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그래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 나서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온몸에 여자 화장품 냄새를 묻혀 온다던 아버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휴학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말렸고 수술, 간병, 항암 치료 모든 걸 함께 해주셨습니다. 치료로 신경이 예민해진 엄마 비위도 잘 맞춰주고 가끔은 엄마가 심하단 생각도 들 정도였죠. 방학이면 집으로 내려가 여동생과 돌아가며 간병하고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외식도 하고 바람도 쐬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건 위기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상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에 학교 수업도 빠지고 병원으로 왔는데 엄마가 저 혼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선이야,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무슨 말이야. 안 미워해. 부부의 일은 부부의 일이고 난 아빠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 왜? 내가 아빠 미워할까 봐 그게 걱정돼?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괜히 너희들 앞에서 못난 모습 많이 보여서 엄마 때문에 네가 아빠 미워할까 봐. 엄마도 아빠도 한참 멀었지. 엄마랑 아빠 할 줄만 알았지 아내 남편 할 줄은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면 뭐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잘 좀 해줘. 아빠 요즘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왜 그렇게 툴툴거리고 자꾸 짜증이야. 정 떼야지. 어? 정 떼야. 아빠가 새살림 차리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또 못난 소리 한다. 아빠가 가긴 누구한테 간다 그래. 그땐 엄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부부답게 살진 않았던 두 사람은 헤어질 때도 부부답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엄마 임종 때 아버지는 덤덤히 엄마를 바라보았을 뿐이죠. 아버지한테 따로 남긴 말이 있냐 물었지만 아버지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장례를 끝내고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혼자 있을 아버지의 걱정이 된다며
고향에 간 여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언니, 빨리 좀 와봐. 어? 무슨 일인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서 그래. 아빠, 집에 여자 데리고 들어온 거 알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다니. 살림 차렸어. 언니 보면 아주 기가 막힌다고. 엄마 사구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아빠가 우리 집에서 새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던지요. 조별 과제를 하고 있다가 불이 나게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저는 그 경악스러운 몰골을 보게 된 겁니다. 여동생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들어갔더니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말 그대로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근데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짐작이나 하시겠어요? 그 여자가 바로 기억 속 10년 전 그 옆집 여자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말투 때문에 금방 알아챘어요. 어머, 선이 아니야? 너 진짜 많이 컸다. 아빠, 뭐 하는 거야? 뭐하긴 밥 먹지. 그러니까 왜 저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냐고. 고마운 일이 있어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그게 문제야. 아버지 반응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동생이 살림을 차린 것 같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빨래 건조대에는 여자의 속옷이 널려 있고 두 사람 옷차림도 막 잠에서 깬 듯 편한 차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저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뿐이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죠. 선이야, 그러지 말고 너도 얼른 앉아. 아저씨 김치찌개 진짜 예술이야. 아줌마, 미쳤어요? 뭐? 얘, 내가 어떻게 아줌마야? 내가 결혼은 했어도 애도 없고 너보다 기껏해야 7살 많은 30대인데. 그래서 쪽팔리지 않아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딸 있는 남자랑 붙어먹는 게?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아저씨 말을 참 예쁘게 하는데 아주머니 닮았나 봐. 이봐요. 엄마와 함께 살던 오랜 추억이 깃든 집에서 두 사람이 신혼살림이라도 차린 듯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아요. 게다가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한테 붙어서 애처가처럼 굴었던 아버지였던지라 배신감도 컸습니다. 엄마 말이 사실이었네. 아빠 바람났다는 거. 근데 저 여자야? 결국 그때 그렇게 아니라고 발뺌했던 저 여자였어? 아빠, 아무리 그래도 저 여자는 아니지.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데 저 여자야. 말 조심해라. 어떻게 그게 원미 탓이야? 그럼 누구 탓인데? 어렸을 때 모르겠더니 커보니 알겠다. 저 여자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수준 낮은 짓이었는지. 선이야, 말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언니 상처받아. 제발 그 입 좀 닥쳐주시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양선이!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여자를 칠 기세로 노려보았고 여자는 제 눈치를 살피다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와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편한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더라고요. 여자를 내보내고 난 후 아버지와 대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알던 아버지가 맞나 싶게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떡해. 엄마랑 같이 살던 집에 저 여자를 들여? 엄마 사고제도 안 지났어. 그거 알아?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너도 그랬잖아. 엄마 가는 길 그래도 편하게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빠 인생 누굴 만나 어떻게 살든 내가 관여할 부분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 평생 서로 예의 안 지키며 산 부부라고 죽어서도 지킬 예의가 없다는 거야?
나는 할 만큼 했다. 내 인생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원미랑 같이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찾아올 필요도 없다. 아빠! 대체 왜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니, 자식보다 그 여자가 먼저야? 어떻게 안 보고 살자는 이야기까지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능력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던 네 엄마 그늘에서 벗어나 나도 어깨 좀 펴고 살자. 나도 남자로서 사랑받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 좀 받고 살아보자고. 아빠가 애야?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태도에 답답한 마음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야 자식이 알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자식으로서 엄마 생각에 견디기 힘든 행동을 계속하더라고요. 재산 가지고 치사하게 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 집이 엄마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와 동생, 아버지가 상속받게 될 재산으로 아버지 혼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저희 자매는 밖에서 만나든 말든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죠. 엄마가 살던 집에 엄마 손때가 묻은 가구들이 오염되는 것 같아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그 여자를 집에 들였고 오랜만에 만난 이웃 아주머니들의 이야기에 폭발한 거예요. 네 아빠는 네 엄마 살아있을 때 좀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그 여시 같은 여자 집에 들여서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아주 깨소금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선이야, 너 엄마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나서서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더라. 그래도 남자답지 않게 알뜰살뜰 살림도 잘하고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니네 아빠도 남자는 남자였어.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니? 둘이 손을 잡고 다니더라. 포옹하는 걸 봤다더라. 또 누군가는 밤이면 민망한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오더라. 아주 얼굴을 들 수 없는 낯뜨거운 말들도 들려왔죠. 오죽했으면 그 말 많은 아주머니들까지 나서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이성을 붙들고 집에 들어가자 두 사람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란히 앉아있더군요. 여전히 빨래 건조대엔 그 여자 속옷이 있었고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은 심지어 엄마 옷이었어요. 그 순간 꼭지가 돈 저는 다짜고짜 여자에게 다가가 옷부터 벗겼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야, 양선이,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얘 좀 말려봐. 벗으라고. 우리 엄마 옷 벗으란 말이야. 알았어. 벗으면 되잖아. 벗으면. 여자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자리에서 엄마 옷을 훌러덩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찾아 입으려는데 너무 얄밉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테이블 위에 가위가 보였고 저는 그 가위를 들어서 여자 옷과 건조대에 걸린 속옷까지 전부 잘라버렸죠. 양선이, 미쳤어? 이게 얼마짜린데? 난 몰라. 아저씨 딸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너지. 천박하고 불결하고 더러워. 내가 저 여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지 분명. 너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예의 안 차려? 어른은 무슨 어른. 나이 차이도 꼴랑 7살밖에 안 나는데. 그리고 나이만 많으면 어른이야? 아빠는 뭐 지금 나한테 어른인 줄 알아?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빠가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옆에 있던 여자도 생각지도 못했는지 헉하며 놀라더군요. 아저씨, 왜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아버지를 노려보았고 아버지도 저를 쏘아보았죠. 그때 저는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버렸어요. 엄마에게 남편으로서 무능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아버지로서는 100점 주고 싶었던 아버지를요.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엄마 생각하면
그 인생이 너무 짠하고 불쌍해 죽겠는데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며 잊은 듯이 구니 배신감이 크더군요. 결국 그날 저희 부녀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는 대답 대신 큰 돈을 보냈죠. 엄마가 남긴 아파트 값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마지막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하고 화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도 부모와 자식 간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행동에는 말도 안 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연락을 끊은 지 10년 만에야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갔다가 그 여자를 본 거예요. 어디서 낯익은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그 여자였죠. 저는 설마 옆에 있는 남자가 아버지려나 싶어서 봤는데 자기 또래의 남자더라고요.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는지 여자도 저를 봤는데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때 괜히 심술이 났어요. 저 남자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줄 알기나 할까 괜히 어깃장을 놓고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지내네요. 자기야, 가자, 가. 자기? 이상하네. 내가 아는 당신 자기는 훨씬 나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생사람 잡지 마. 자기는 누가 자기였다고 그래? 이제 와서 발뺌하실 생각이에요? 조원미 씨? 당신 우리 아빠랑 만났잖아요. 자기야,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저 여자가 아무튼 사정이 있어. 그냥 가자. 결국 아빠 버렸나 보네. 늙은 남자들 주워다 버리는 악취미가 있으신가 보네요. 왜요? 돈 없어져서 버렸어요? 진짜.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너 생각해서 봐주는 거야. 내가 입만 열면 너 지금 눈물 펑펑 쏟아. 알아? 내 입은 장식인가? 누구 눈에서 먼저 눈물이 쏟아지는지 내기할래요? 저기요, 이 여자요. 당신 아버지 다 쇼한 거야. 뭐라고요? 나랑 연애하는 것처럼 쇼한 거라고.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 좀 했더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 집 팔게 되면 나한테 1,000,000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장단 좀 맞춰준 거야. 나도 그때 이혼하고 내 코가 석자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나도 그랬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딴 연기가 먹힐 것 같냐. 당신 딸들이 그렇게 멍청한 줄 아느냐. 근데 멍청하던데? 자기 아버지가 생전 보인 적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다 믿던데? 여자는 전에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랬습니다. 마치 비난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여자를 바라보았죠. 그랬더니 여자는 자포자기하듯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는 자기 딸들한테 정떼게 해달라 그랬어, 나한테. 정을 떼게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 아팠어. 몰랐지? 그저 자기 엄마만 아픈 줄 알고. 아프다니요? 어디가, 뭐 어떡해요? 이거 말을 해줘 말어. 당장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아니면 개소리라 할 말이 없는 건가?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산하는 중인가? 진짜 이게 아저씨 직장암이었잖아. 몰랐어? 아주 냄새 숨기려고 향수로 떡칠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장암이라니. 말 그대로 너네 엄마 아프기 전부터 아저씨 직장암이었고 대변 실금 때문에 신경 쓰여서 향수 뿌리고 다녔어. 그러다 자기 마누라 병난 거 알고 자기 치료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자기 마누라만 챙기던 이 시대의 사랑꾼. 그게 당신 아버지야. 그뿐이야? 두 딸한테 죽어도 자기 똥오줌 받게 할 수 없다고 영까지 끄는 지독한 자식 사랑꾼이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확인 못한다고 아무 말이나 짓거려요? 아휴, 선이야. 알아서 생각하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 지금 10년이다. 너 10년 동안 아저씨랑 연락 끊고 산 거 아니야? 나는 아무튼 내 자기 앞에서 결백이 필요하니까 솔직하게 말하긴 하는데 너네 괴롭게 사는 거 아저씨 안 바랬어. 평생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한 게 죽어도 한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어떻게 똥수발까지 들게 하냐고 울던 사람이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체 하고 살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알았지? 잠깐만요. 기다리라고요. 어딜 가요? 여자를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려 힘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허언증이라도 있길 바랬어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설픈 거짓말로 모면하려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다가 뭔가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오래전 캡처해서 저장해 놓은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1,000만 원의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이제 됐지? 괜히 또 생사람 잡힐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 게 다행이지. 내가 어린 나이에 나이 든 남자랑 결혼해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또 나이 든 남자를 만나겠어? 이게 사실이면요. 아빠는 치료를 제대로 받긴 했어요? 나야 모르지. 나한테 돈 1,000만 원 주더니 핸드폰 번호도 없애버렸던데? 설마 그것도 몰랐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황급히 붙잡아 주었지만 다시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그만큼 충격이 너무 컸고 허리 세울 힘도 없어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바닥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땅이 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와중에도 여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여동생에게 연락했지만 여동생도 그 일 이후 아버지에게 연락한 적이 없었다더라고요. 그 뒤로 아버지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냈던 지인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죠. 애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버지 거처가 불분명해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영영 찾지 못하면 어쩌나, 사과할 기회를 놓치면 어쩌나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생겨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이 서울역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서울역 말고 예전 서울역 쪽으로 걷다 보니 문득 아주 오래전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당시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곳을 보니 20여 년 엄마와 함께 왔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여기 있었지. 처음 아버지를 만난 곳이 여기지.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쪽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양씨.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깨끗이 씻는다고 씻었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아픈 사람한테 진짜 미안한데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면 좀 떨어져서 있든지. 안 그래도 단속심에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신세에 쉴 때도 양씨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도 어지간하면 좀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자. 예. 기적처럼 그 순간 제 앞에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많이 마르고 수염도 깎지 못해 엉망인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다가갔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이 멈추고 절 보더군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쳤지요. 하지만 기력이 없어 그런 건지 몸이 안 좋아 그런 건지 빨리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저한테 따라잡힐 정도면 말 다 했죠. 뭐야? 아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게... 그때였어요. 아버지한테서 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킁킁하고 냄새를 맡자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서 거리를 두더군요. 허리춤에 손을 얹은 걸 보니 아무래도 배에 대변을 뺄 수 있는 장루를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옆집 여자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그 뻔뻔한 연기를 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발을 동동 굴렸죠. 이게 뭐야? 아빠 그 여자 만난 것도 아니라면서. 그 여자한테 돈 주고 그런 거였다면서. 원미가 말해. 그걸 다 내가 돈까지 줬는데. 이 와중에도 아버지는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허탈한 표정을 짓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돌고 돌아. 결국 또 여기야? 갈 곳이 그렇게 없었어? 왜 여기야, 왜? 서울 사람도 아니면서 왜 자꾸 서울 와서 그러고 살아? 왜 사람들한테 구박받고 눈칫밥 먹고 그렇게 지내냐고. 그냥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알듯 말듯한 이상한 말을 했죠. 알고 보니 영영 찾을 수 없도록 사람 많은 서울로 가야겠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전처럼 다시 한번 자식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설마하니 서울역에서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대요. 아버지는 재산을 나눈 돈으로 직장암 수술을 마치고 한동안 입원 생활을 했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는지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항문에 문제가 생겨 평생 장루를 달고 살게 되었대요. 남은 돈은 아끼고 아껴서 병원 갈 때 쓰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말도 못하게 야위었더라고요.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50대 초반이었어요. 한사코 괜찮다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진받게 했고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난 후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국밥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20여 년 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 국밥 2그릇을 주문해 주었죠.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도 여동생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사드린 국밥을 울면서 드셨다는 것입니다. 국밥 하나 먹는데 눈물 콧물 닦느라 정신이 없네.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 줄 알아서 그랬어? 목이 맸는지 입에 가득 넣은 국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애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 황당하기도 하고요. 공복이 습관이 되어서 검진 때문에 해야 하는 공복이 힘들지 않았다던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국밥 2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아빠가 그 어마어마한 쇼를 하고 사라졌다는 소식 듣고 내 마음이 다 타서 죄가 됐어. 알아? 알면 평생 갚아라. 진짜 평생. 자기 마음과 다르게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쁘게 닦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끝낸 후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저는 저대로 살고 자긴 자기대로 산다면서요. 아빠, 제발 좀. 평생 내가 너한테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괜히 지금 너 따라가면 짐밖에 더 돼. 네 엄마가 남긴 것도 다 니들 몫이었는데 나 살려고 내 거 가져갔다. 근데 어떻게 너를 따라가? 못 가. 잘했어. 당연히 아빠도 상속인인데 가져가야지.
누가 뭐래? 원망한데? 평생 내가 갚으랬잖아. 평생. 자식이 부모 속썩이는 것만 알지? 부모가 속썩여서 속상한 자식 마음은 모르고. 아빠, 그래서 지금처럼 노숙 생활 하겠다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어. 곧 결혼할 거야. 근데 시댁이 그렇게 말해? 아빠 서울에서 노숙한다고? 그건... 나도 선미도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엄마 불쌍한 것만 생각나서 아빠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해. 내가 아빠 아픈 거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 힘든 투병 생활 혼자 하게 해서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러니까 나랑 가자, 아빠. 이제 혼자 안 둘게. 아빠는 아빠 노릇 하나 못했다고 하지만 아빠는 나한테 100점 만점짜리 아빠였어.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 것만 아빠야?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은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잘 만들잖아. 아버지는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지 어깨를 들썩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전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영원히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20여 년 전 처자식 버리고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아버지를 용서했던 엄마의 그 마음,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아버지 미워하지 말라던 그 마음,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다시는 사소한 오해로, 그릇된 배려로 헤어지는 일 없도록 잘 붙들고 살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